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 시간까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던 게, 내가 혼자 일방적으로 했지만은,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를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던 꽤 긴 세월에 걸쳐 자행된 전쟁을 십자군 전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군. 뭐 때문에 그 전쟁 이름이 십자군이냐면은 이것은 결국 그 문명의 대충돌, 서유럽 봉건사에 살았던 종교적으로 크리스트교, 즉 카톨릭을 믿었던 세력하고 당시 중동 지방을 장악했던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슬람 세력. 그 충돌 때 유럽 크리스트교를 대표하는 그 군인들이 머리통에는 깡통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가슴에 이런 십자가 문양의 마크, 또 어깨에다가 십자가 문양을 견장으로 달았던, 그래서 그 군대 이름을 십자군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것이 꽤 길었던 전쟁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차는 있더라면은 되게 이게 11세기 말쯤에 벌어져가지고 13세기 후반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또 이보다 훨씬 더 14세기, 15세기까지 산발적인 십자군이 있었는데 연도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지. 거의 200년 조금 못했던 꽤 길었던 전쟁이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던 배경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중세 봉건사회가 점차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잠깐만 저 지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아무리 그래도 잘 안 돼. 이거 어디로 대충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땅인가 말하면 됩니다. 영국이라는 섬나라가 있습니까? 여기 이렇게 딱 버려지면 안 되는데 딱 붙어있죠. 여기를 지브롤터 해역, 여러분 말했죠. 여기를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라 그래서 이것을 지중해 이렇게 부르고, 여기는 로마가 성장했던 이탈리아 반도, 여기는 그리스가 성장했던 발칸 반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블랙시 흑해라는 바다가 있고, 그 흑해에 돌출된 이 반도가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복잡한 동네인 크리미아 반도, 크림 반도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가 바로 유럽과 아시아가 딱 연결된 이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말하고, 여기 있는 도시가 오늘날 최근에 엄청난 지진 때문에 여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하루아침에 악몽으로 변질돼 버렸던, 옛날엔 여기를 우리가 터키 이렇게 불렀지. 모차르트 유명한 행진곡에도 터키 마치, 한자말로 터키를 토이기 이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쓰면 또 토이기라고 쓰지만 돌궐, 투르크, 터키, 요즘엔 또 여기를 투르키에 이렇게 부르더라. 그냥 우리는 옛날식으로 그냥 투르크 내지는 터키라고 그럽시다. 근데 여기를 있는 여기가 오늘날 터키의 유명한 도시인 이스탄불. 옛날 이름이 콘스탄틴 황제가 여기를 개척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줄여서 콘스탄티노플, 일명 비잔티움, 오늘날에는 이스탄불 이렇게 부르지. 여기에 최근에 지진난 투르키에, 터키라는 나라가 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 원래는 얘가 로마라는 제국이 있었죠. 이 로마에서 여기서 성장했던. 근데 이 나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라가 4세기 말쯤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죽고 나서 그 두 아들놈에 따라서 대충 로마가 이렇게 두 개로,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로 분열돼. 그래서 이쪽이 서쪽 서로마 제국이 되고, 이쪽이 비잔티움을 수도로는 동로마 제국이 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은 결국 5세기쯤에 게르만 용병대장인 오도와케르에 따라서 망해버렸고, 여기는 그 이후로 어쩌나 1000년 이상의 장구한 세월을 버텨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마 망한 이후로 여기는 수많은 게르만적 국가가 난리버리지. 그 중에서도 가장 지속적인 번창을 했던 나라가 오늘날 프랑스, 독일 지방에 성장했던 프랑크 왕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당시 로마 교황청의 교황, 즉 종교적 세력과 결탁 내지 제의를 하면서 세력을 막 키웠지. 그 나라의 최고 전성기 왕이 바로 카를루스 대제라는 사람이었어. 그 사람 죽고 나면은 그 손자놈들에서 나라가 막 세 개로 쪼개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 세 개로 쪼개진 나라들이 오늘날의 프랑스, 또 오늘날의 독일, 오늘날의 이탈리아, 세 나라의 토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후로 이 삼형제가 나라를 막 세 개로 분열시켜가지고 난장판이 벌어지고, 또 내부적인 분열과 더불어서 바깥으로부터 살벌한 이민족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근처에 있었던 오늘날 해적들, 바이킹 요리,
부패식으로 소문났던 노르만족, 얘네들이 마구 쳐들어오고 또 이슬람세로 또 쳐들어오고 또는 오늘날 헝가리 민족이 일파했던 마자르가 쳐들어오면서 나도 이 서유럽 사회가 난장판이 돼버렸다는 말이야. 난장판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각 나라는 공통적으로 와꾸지 형편없이 약화돼버리고 대신에 각 지역을 따로따로 지배했던 소깡패들이 막 등장함으로써 드디어 지방 분권을 특징으로는 중세 서유럽 봉건사회가 바로 이 서유럽의 난장판이 형성되었어. 근데 봉건사회가 형성돼가지고 이제 각 나라 왕은 있었지만 왕이란 것이 나라 전체를 다 마음대로 지배하지도 못하고 이뮤니티, 불수불이권을 가졌던 간섭받지 않는 권한을 가졌던 시골의 막 공후 백차남 이런 애들, 공자, 후자 얘네들이 독자적인 권력을 가지고 따로따로 자기 지역을 지배했던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봉건이었습니다. 또 봉건사회는 워낙 이런 혼란기 때 도시가 막 공격 대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도시에 있으면은 맞아 죽어. 따라서 그 전란을 피해가지고 도시를 내팽개쳐버리고 시골로 막 은두놈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시도 시들어버렸고, 소위 장원이라는 것을 중심으로는 그야말로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었던 자급자족적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경제체제였던 중세 장원 경제, 봉건사회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은 세력을 막 이런 혼란기 때 오히려 세력을 키웠지. 그러다가 이쪽에서는 로마 교황하고 이쪽에서는 동로마 황제, 즉 비잔틴 황제하고 또 둘이 또 싸움박질이 벌어집니다. 뭐 때문이냐면 그 단초는 동로마 황제, 뭐 레오 3세가 이름이 잘 기억도 안 난다마는 뭐 레온가 3세인가 모르겠다마는 동로마 황제가 서쪽에 대해서 교황청에 대해서 무슨 명령을 발동을 하냐면 성상 숭배 금지령, 줄여가지고 우상 파괴령. 이게 뭐냐면 오늘날에도 그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마리아 상이랄지는 조각 작품이랄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숭배한다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교 교인들의 교리에 어느 것이니까 바로 이런 성상 같은 조각상을 전부 다 망치 들고 다 두드려 깨서 없애버려라 이런 명령을 동로 황제가 로마 교황한테 내렸다는 말이야. 근데 당시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이 서유럽에서는 그 무지랭이 때들 일반 우매한 민중들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포교를 하고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마리아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걸 믿어라. 이래서 현실적인 포교의 필요성에서 성상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상 숭배 금지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 십자가를 믿었던 크리스교 세계가 분열되는 단초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한 11세기쯤에 이러면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이민족들의 침략도 점차 이제 잦아들고 그러므로 봉건사회가 자급자족 답답한 경제였지만은 안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결국 이 두 팀이 완전히 11세기 중반쯤에 딱 갈라서 버려. 그 성상 숭배를 금지령 이걸 계기로 해서 똑같은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 세계, 즉 그리스도 세계가 이쪽을 흔히 로마 카톨릭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쪽을 바로 여기는 옛날에 그리스 문화가 싹 탔던 발칸반도가 있다 보니까 똑같은 그 기독교지만 이 동로마에서 믿었던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 오소독스, 소위 그리스 정교회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똑같은 그리스도지만은 서로 삐쳐가지고 말도 않고 살았어. 그런데 11세기 중반쯤에 이렇게 막 독일로 부조되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근처가 이제 여기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이 근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홍해란 바다가 있고 이게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또 그 걸프 너무 빨리 나온다면은 여기가 이제 인디아고 여기가 뭔가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쌓았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여기지 요즘에 여기가 이라크란 이름의 나라가 있고 이라크의 수도가 바그다드가 이러죠. 이쪽에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겠죠. 옛날에 페르시아. 그러면 이 근처 여기를 우리가 흔히 지중해 동쪽 여기를 아시아가 시작되는 조그만 반도라 해서 소아시아 반도 이렇게 말하고 여기를 팔레스타인 지방이라 이렇게 팔레스티나 여기에 그 유명한 이슬람 세력이나 기독교인들이나 공통적으로 종교적 성지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이름의 도시가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잘 안 써지네. 맞나? 이거 R자라고 내가 썼는데 이거를 제루살렘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니라 그지?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있고 여기는 또 난공불락의 요소로 소문났던 저희 안티오키아인가 이런 유서 깊은 안티가 아니라 안티오키아. 이럴 때 11세기쯤에 이러면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로마에 있겠죠. 이럴 때 이 중동 지역을 장악했던 유명한 터키 민족의 일파가 셀주크라는 인물이 세웠던 셀주크 가문, 셀주크 지방에 세웠던 셀주크 투르크라는 터키, 셀주크 터키, 셀주크 투르키에
얘네들의 세력이 막 팽창을 하면서 이놈들은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또 동로마까지를 군사적으로 막 침공을 합니다. 동로 황제가 막 셀주크들하고 쌈박질을 막 벌이다가 동로 황제가 막 생으로 산채로 막 사로잡혔던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이래. 따라서 이럴 때 또 당시 유럽 사람들은 동로마 사람이 됐건 서유럽 카톨릭 사람이 됐건 자기들의 종교적 성지로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평생 한 번이라도 한번 돌아다보고 경배드리고 이것을 무상의 종교적인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성지순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를 동로마가 장악하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바로 황제하고 교황은 사이가 멀어지는 건 몰라도 서유럽 사람들이 여기 성지순례 오는 것을 같은 그리스도 교인 입장에서 방해를 안 쳤다 이런 말이지. 근데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얘네들이 여기를 장악한 이후로부터만 상황이 급변합니다. 몰려왔던 서유럽 사람들, 성지 순례를 방문했던 사람들을 마구막 잡아주기는 않고 성지 순례라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은 감행할 수 없는 위험한 여행길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야. 또 당시 서유럽 사람들은 이 성지 순례라는 것이 순수한 종교적 목적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이 옛날마더라도 11세기쯤에 유럽에 냉장고가 있겠습니까? 무슨 냉동고가 있겠습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 고기 덩어리를 그렇게 막 많이 먹는 모양이더라. 그래서 그 육류, 고기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를 하면은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유럽에서 생산이 안 되고 있었던 인도산 후추랄지, 그걸 우리가 향신료 이렇게 말합니다. 향신료를 그 고기에다 막 뿌려 넣으면 그래도 고기의 신선도가 좀 그나마 좀 오래 유지가 됐던 모양이야. 유럽에서는 동양에서 생산되던 그 향신료 이게 대단히 고가로 막 팔렸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을 순례해서 종교적인 자기의 재미 욕망도 채우고 또 가는 길에 싼 가격으로 향신료를 써서 등짐 보채면서 가면은 여행 경비를 충분히 빼고도 남았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성지 순례를 방해칩니다. 또 동로왕제는 도저히 자기들만의 힘으로 셀주크 투르크의 군사적 압박을 이겨낼 재주가 없자 어쩔 수 없이 동로왕제,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알렉시우스 1세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야. 이 사람이 로마 교황한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 팀은 서로 삐쳐가지고 말도 않고 있었는데 성상 숭배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로왕제 알렉시우스가 당시 로마 교황이 우르반 2세, 일명 울바누스 2세, 똑같은 사람입니다. 울바누스. 근데 구원 요청을 해.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형제국이니까 제발로 꼬부라진 칼든 살벌한 이교도들 이슬람의 침공으로부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쉬운 편지를 쓰다 보니까 이 편지 동로왕제의 편지를 받아봤던 우르반 2세는 바로 머리를 딱 급회전을 시켜가지고 이 찬스를 잘만 이용하면은 이걸 기화로 해서 자기 교황의 권세를 더욱더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찬스로 삼아가지고 당시 프랑스 중부에 있는 유명한 도시에 다 유명하지만은 끌레르몽인가 이런 이름의 도시가 있었어. 거기서 끌레르몽에서 이 무렵에 11세기 말에 그 종교회의, 끌레르몽 공의회라 그러죠. 수많은 이게 그 유럽 지역에 대주교랄지 주교랄지 수도원 원장들을 막 초빙을 해가지고 끌레르몽 종교회에서 이기도 천명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국가 비잔트 제국 동로마를 우리 힘으로 도와줍시다. 차제에 동로마도 살려주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지인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이 근처 예루살렘을 탈환합치다는 종교적인 성전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전쟁이란 말이죠. 성전을 교황이 부르짖죠. 그러니까 수많은 교황이라는 사람이 십장을 하자 이러니까 교황뿐만이 아니라 각 나라에 있던 왕들 또는 왕 밑에 있는 수많은 제후들 이 글자가 왜 이럽니까? 또는 실제로 쌈박질하는 기사들 심지어는 장원에서 평생을 다른 직업 선택할 여유도 없이 평생을 땅만 팠던 뿔 없는 소라는 별칭으로 불렸던 불쌍한 농노들 이 사람들이 위로든 교활업도 아래로든 기사 농노 심지어는 또 이 당시에는 중세 보험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좀 여러 가지 농업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농업 생산량이 좀 증가합니다. 원래 그 중세 장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비료주는 기법이 발달치 못하다 보니까 경작지가 이만큼 넓이가 있으면 이 땅을 세 개로 분할을 해.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춘경지라 이렇게 부르고 여기를 추경지라 이렇게 부르고 여기를 휴식을 지은데도 휴경지를 부릅니다. 여기는 봄에 씨앗을 뿌리지. 이럴 때 이 두 덩어리는 놀려. 그리고 여기는 또 가을에 씨를 뿌려. 여기는 1년 동안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 봄이고 가을이고 놀려놔. 뭐 때문이냐면은 땅의 힘. 지력의 회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비료를 확 뿌려버리면 모든 땅에다 경작을 하면 생산이 더 많이 되겠지만
죽으라고 일해봤자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1년쯤 놀려놓으면, 그러니까 1년 하면 이게 추경지가 되고, 이게 충경지가 되고, 이게 이제 휴경지가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런 그 참 답답한 농법에 중세 이 당시에 뭐가 등장하냐면 시비법. 시비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비료, 거름, 비료를 뿌리는 방법을 시비법. 또 이 당시에는 말이랄지 소, 목에다 쟁기를 걸어가지고 땅을 깊게 파는 이것을 땅을 깊게 판다 그래서 깊을심, 심경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따라서 농업 생산이 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없어졌던 도시도 하나씩 둘씩 막 생겨나고 인구도 막 증가하고 이러면서 인구가 급격히 막 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다 농경지가 더 넓은 농경지 필요했다는 말이야. 또 중세 봉건사회가 워낙에 가로막힌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세상이다 보니까 제후나 기사들도 뭔가 신천지를 동경해야 되고 이 전쟁을 이용해서 새로운 땅에다가 자기의 영지를 막 넓혀보자. 또 자기의 빛나는 칼솜씨, 펜싱스를 빛내고자 하면서 막 사람들을 전부 들떴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교황이 끓여오면서 종교 전쟁을 하자 말자 그냥 아래로는 왕, 제후, 도시의 상인들. 이 상인들은 뭐 무슨 노점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재벌급 대상인들을 말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도시가 이탈리아 북부에 성장하였던 그 물의 도시가 또 생각이 안 나네. 베니스, 베네치아 또는 제노바 또는 르네상스의 발상지가 되고 있는 꽃의 도시 플로렌스 일명 피렌체 이런 상인들이 막 전쟁을 적극 지원해. 근데 이 사람들은 겉으로 포장된 것은 아주 뜨거운 종교적인 신앙심, 성지타라, 동로마도 살려주자, 인도적 차원 참 멋지지. 근데 얘네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꿍꿍이 속은 전부 다 달랐다 이런 말이야. 쉽게 말해서 동상이몽이었다 이런 말이야.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더라도 꾸고 있는 꿈들이 막 전부 다 제각기 교황은 금방 말했다시피 이 전쟁을 위해서 동로마 황제까지를 자기 쫄딱으로 딱 이렇게 굴복시켜가지고 자기 권력을 더욱더 키워보자. 이런 교황권 확대 야욕이 있었고 왕들은 봉건사회 때는 지 밑에 있는 제후들, 막 공작, 후작들이 맨날 개겨.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왕은 평상시에 갖지 못했던 군대 지휘권이랄지 세금 걷는 것을 과세권이라 그런가? 이걸 막 확대시키면서 자기 권력을 더욱더 강화시켜보자. 이런 야욕이 있었고, 지훈아 기사들은 금방 말하다시피 폐쇄적인 봉건사회를 벗어나서 뭔가 동쪽에 있었던 거대한 그 향유무역, 이것들을 좀 차지해보자. 또 도시의 상인들까지도 이 전쟁을 잘만 이용하면은 바로 이슬람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동서 중개 무역권 이것을 딱 뺏어가지고 떼부자가 돼보자. 이런 또 경제적 팽창야욕. 기사들도 신천지 개척 내지는 아깝네. 심지어는 유럽에 살았던 중세 봉건사에 살았던 신분이 땅바닥 바로 위에 있었던 농노들 얘네들마저도 자기들이 그대로 살면은 자기들은 뭔가 희망이 없어. 죽으라고 평생 자기 자손 대대로 땅만 파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전쟁이라는 돌발사태가 벌어져가지고 자기 동네에 살지 않고 뭔가 부러진 칼이라도 하나 들고 막 가서 막 쌈박 들어다가 내가 원래는 내 고향에 살 때는 아주 명망가의 자손, 우리 집은 대단한 뿌리 깊은 귀족 집안인데 어쩌다 전쟁 때도 막 돌아다 보니까 칼도 부러져 버렸고 이렇게 행색도 나무해졌다 이런 사기 내지 거짓말 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면은 신분적 상승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들키면 또 창피당하겠지. 자기 동네에서는 갑자기 자기 동네 농로란 것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기서 야 나는 갑자기 농로가 야 너희들 나 농로 아니다. 우리 집 대단한 집안이다. 믿어주라. 이러면 동네 사람들이 믿어주겠습니까? 저놈 날마다 술만 파먹더니 미쳤나 돌아버렸나 막 이런 소리 듣겠지.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막연하기는 하지만 신분상의 상승 이걸 기대하면서 열렬히 전쟁에 호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종교의 1년 뒤였던 이때부터 11세기 말부터 꽤 오래전 전쟁이 진행됐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전쟁의 진행 과정을 보자면은 1차, 2차, 3차, 4차, 5, 6, 7, 심지어는 8차까지 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랬는데 7차나 8차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대략 전쟁 과정을 잠깐만 설명하자면 1차 최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주로 프랑스랄지 독일의 기사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군이 결성이 돼. 그런데 이 십자군 1차 때 제일 먼저 중동으로 떠난 십자군은 뭐였냐면 기사라는 그나마 신분이 좀 우월한 사람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농노들로 구성된 농노들을 제일 먼저 설쳤어. 그러면 프랑스 독일의 땅바닥 농노들이
그걸 소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민중십자군이라 이렇게 부르게 돼. 얘네들은 뭐 조직력도 전혀 없고 뭐 경제력도 없고 심지어는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좀 돈이라도 몇 푼 있으면 배 타고 이렇게 갔으면 편했겠지. 근데 뱃삭도 없어. 그냥 막 마구 막 집단적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가다가 어떻게 되겠어? 뭐 이렇게 뭐 병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군량미가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요것들이 그냥 가면서 여기는 뭐 헝가리 왕국이랄지도 오늘날 불가리아랄지 가면서 동네 방네를 전부 다 습격하고 약탈, 방화, 살인, 강도, 이게 말이 십자군이지 그냥 완전히 강도군이지. 그래도 이것들이 어렵사이 농민들 왔어. 그러다가 겨우 이제 이슬람 세력고 들어가서 싸움박질 했는데 초장에 전부 다 민중십자군 전멸. 곧 이어서 이제 프랑스, 독일의 기사들로 구성된 기사단이 결성돼가지고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이 당시 1차 때 이 1차 십자군이 가가지고 어디야? 그 난공불락의 성에 있다는 안티오키아 여기를 먼저 점령을 하고 곧 이어서 남쪽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그 성지탈한 예루살렘 여기까지를 치열한 접전도 아니고 그 1차 십자군이 얼마나 잔혹했냐면은 이 전쟁 과정에서 이슬람 세력만하고만 싸운 게 아니라 이 살았던 뭡니까 그 일반 주민들 심지어는 일반 주민 살았던 마을에 우물가지를 전부 다 메꿔버리고 그 사람들이 길렀던 뭐 고양이고 강아지고 이건 뭐 한마디로 처참한 살육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십자군은 그야말로 악명도 그냥 그런 악명.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가 아니었던 모양이야. 결국 모든 십자군 전쟁 중에서 1차 때는 그런 대로 원정 목적을 그런 대로 달성을 합니다. 달성했단 말은 즉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그리스도교 왕국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를 점령했던 십자군들이 여기를 유럽 사람들,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 지배하면서 여기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고 이 왕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로운 기사단이 결성되는데 그 기사단을 우리는 성지 기사단, 우리가 혹시 그런 말 들어봤을까요, 여러분들? 템플 기사단 이런 말? 템플 기사단 할지도 요한 기사단 얘네들 결성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디펜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로 1차 때는 목적이 달성됐어. 일부지만. 근데 그 이후로 또 예루살렘을 빼앗겼던 이슬람 세력이 막 여러 가지 여닥분들이 막 나와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근처의 지방을 또 이슬람이 장악을 해. 여기에 불안감을 느꼈던 예루살렘 또 2차 십자군을 보냈지만 2차 십자군은 일체의 성과 없이 아무런 성과 없이 그냥 실패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럼 2차가 끝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 또 이슬람 세계에서 셀주크 트루크 요것들은 1차 때 십자군은 한판 붙었지만은 거기서 깨진 이후로 셀주크 얘네들은 아이고 예루살렘고 나버리고 다 귀찮다. 그래서 이 셀주크 트루크의 중심지는 바로 어디죠? 여기 이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는 바그다드 오늘날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 바로 셀주크의 중심지다 보니까 십자군이 쳐들어든 말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하면서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가 이집트 지역이죠. 이집트의 그 왕전이 뭐더라? 잘 기억은 안 나나마는 아이유는 이지은이 그게 아니고 아이유가 아니라 뭐 있어 생각이 안 나네. 뭐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그 술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그 대빵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고유명사로 술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유티우 왕조인가? 그 왕조의 대장이 그 요술 램프로 소문난 알라딘이 아니라 살라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슬람 군주가 있었습니다. 얘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 참 이슬람 군주지만 이슬람 술탄이지만은 세 사람이 굉장히 사람이 관용적이고 대단히 사람이 참 착하고 동경심도 있고 이랬던 모양. 이 사람이 바로 어디를 또 없애버리냐면 한 몇십 년 유지되어 오던 그리스도 왕국 예루살렘 왕국을 또 박살을 내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2차 이후로 살라딘 이 사람이 예루살렘 왕국을 없애버리자 결국 또 제3차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이 3차 십자군은 흔히 일명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은 왕들의 전쟁. 즉 왕들의 십자군. 이 3차 때는 숫자가 일천하면은 주로 이때는 프랑스 그 다음에 그 독일을 뭐라고 부르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부르죠.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1, 2차 때는 끼자했던 섬나라 영국까지가 이 십자가 논쟁에 참여를 하지. 그런 당시 프랑스 왕이 필리프 2세가 이런 친구가 있었고 독일, 즉 신성로마 황제가 프리드리 1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영국의 왕은 꽤 영국 역사에서 꽤 유명한 왕입니다. 그 리처드 1세라고 혹시 여러분
라이온 킹인가? 별칭이 사자왕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이 세 나라가 참석을 했어. 근데 세 나라가 이제 3차 십자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왕들이 참석을 합니다.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 전쟁이 막 시작되자마자 어이없게도 신성로마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1세는 세상에 강에 빠져 원인 모를 익사,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사람, 바로 프랑스 왕 프리드리히가 아니라 이름 몰라. 필리프 2세 이 사람하고 영국 왕 사자왕 리처드 두 사람이 예루살렘 포위 작전에 나섭니다. 근데 두 팀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포위 작전에 나섰지만 두 사람은 헤게모니 쟁탈전, 즉 주도권 쟁탈전, 서로 막 대빵하겠다 해가지고 두 놈들이 싸움해가지고 프랑스 왕 필리프 2세가 삐쳐가지고 아니 니나 해 나는 안 해 하면서 지나라로 프랑스로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사자왕이 열심히 예루살렘 공략을 해봤자면 살라딘의 군대를 못 해봐. 결국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일종의 잠정적인 평화협정이 맺어집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순리하는 유럽 그리스도 교인들을 탄압하지 말아라. 협정을 해가지고 사자왕도 끝났어. 근데 이 4차, 이게 참 웃기는 건데, 이 4차 원정, 이때는 이 4차 원정, 이것을 고비를 해가지고 십자군 전쟁의 목표 내지는 의도가 완전히 변질돼. 4차, 이거 가기 위해서 또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군, 이 4차 원정 때는 십자군의 배후를 강력 지원했던 사람들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었던 그 거대한 도시 베네치아, 그 베네치아의 재벌급 상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자 해가지고는 바로 십자군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이 동로마를 도와주는 것이었지. 근데 십자군이 결성되자마자 베네치아 장사꾼들의 농가에 따라서 십자군들한테 베네치아 상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을 뺏는 것도 좋지만은 일단 이스라엘이 세니까 이 4차 이 정도 규모의 십자군 가지고는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 일단 예루살렘 탈환은 약간 뒤로 딜레이 시키고 먼저 동로마 제국 비잔틴을 박살을 해가지고 비잔틴이 가지고 있는 동서 중개 무역권을 뺏어가지고 떼돈을 벌어가지고 많이 번 돈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더 완벽한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이 말 들었던 십자군들 막 인센티브를 준다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해서 갑자기 얘네들이 요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늘날 얘기가 뭔가 크로아티아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죠. 그 근처의 도시 여기 또 뭐 경제적 이권이 있는 모양이야. 바로 십자군 여기를 가서 여기를 박살내버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당시 교황 이름이 그 유명한 교황의 고난이 하늘을 찔렀던 최고 절정기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라잡이 교황이었어. 이 사람이 보통했겠죠. 어떻게 십자군이라는 놈들이 강도짓을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십자군들한테 파면장을 내. 이럴 때 또 동로마에서는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동로마 황제를 배신했던 놈이 바로 십자군, 4차 십자군, 이놈들한테 와가지고 콘스탄틴, 비잔티움, 여기가 전 난장판이다. 여기를 깨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4차 십자군이 크로아티아, 여기만을 쳐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원래 자기들이 도와주고 있던 동로마 제국, 비잔틴, 여기를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 전까지 무수한 십자군 전쟁 때 그 강력한 군단이 있었던 이슬람한테는 전쟁해봤자 주로 많이 깨졌던 십자군 요것들이 오랜만에 자기들보다 더 약한 상대, 형제의 나라, 동로마 제국의 군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평상시 갖지 못했던 막 기량까지를 뽐내면서 막 2단 옆팔창이나 뭔데 현란한 뭐 기량을 뽐내면서 동로마 제국을 한때 멸망시켜버렸던 것이야. 그 원래 이 전쟁은 동로마를 쳐들어가자가 아니라 동로마를 살려주자, 도와주자, 구원해주자 이런 의도였는데 이게 완전히 원정 목적 자체가 베네치아 장사꾼들의 농가에 따라서 변질했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한때 동로마가 한때 망해버리고 여기에 이 4차 십자군들이 주축돼서 세웠던 라틴 제국이라는 것이 잠깐 세워지고 이 당시 라틴 제국 형제라고 믿었던 십자군들한테 당해버렸던 당시 동로마 황제는 이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니케아 제국이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한때 동로마 제국이 망해버리고 두 개로 분열돼버렸다 이런 말이야. 물론 조금 몇십 년 세월이 흐르면 니케아 제국 쫓겨났던 동로마 원래 황제가 바로 라틴 제국을 다시 접수해서 동로마는 또 계속 연장전을 치르게 되지만 그래서 결국 4차 십자군 이걸 계기로 해서 이게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세속적인 돈벌이 전쟁, 야욕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이 전쟁을 바라보고 있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의 여론도 아주 뜨거웠던 그 종교적 가슴이 싸늘하게 냉각되면서 결국 교황이고 나발이고 하면서 4차를 거부를 해서 그 다음에 5, 6, 7, 8차 해봤자 모조리가 처참한 실패로 끝나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 당시에 이노센트 3세가 교황할 때 당시 교황은 유럽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교황은 떠오르시는 태양이시오. 신선한 황제는 꺼져가는 금음달이다 했던 이런 시대였어. 이걸 고비해서 이제 십자가는 급전직하 십자가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참 이건 참 이런 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4차 십자가는 이렇게 변질된 전쟁이 끝난 이후로 또 유럽에서 또 어떤 좀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바로 연도가 좀 숫자별이 좀 이상해. 12. 여러분 오늘 좀 내가 이 말하고 있는 오늘이 바로 2023년 3월 1일. 그리고 유관순 누나께서 했던 것이 바로 이 9자입니다요. 1919.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이것은 1212년.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12.12라는 사건이 또 있었죠. 그 전두환 일당 요것들이 그 당시 자기 직속 상군이었던 계엄사령관 정승환을 기관단체로 발라버렸던 12월 12일 그 반란 사태. 근데 14년 초반 이때 유럽에서 4차 십자군 끝난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청 말하는 이런 거. 이거만 아니라 이거. 소년, 어린아이들. 소년 십자군이 결정됩니다. 이 소년 십자군이 결성된 계기가 당시 프랑스 북부 지방의 양치기 목동, 아주 어린 나이의 꼬마 양치기 목동 이름 기억이 안 납니다. 얘가 어떤 소리를 하게 되냐면 갑자기 얘가 양치기 소년이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십자군들이 맨날 이렇게 실패로 끝나고 또 이 아저씨들이 맨날 돈벌이 하려고 변이라고 이런 것은 이 어른들이 맨날 전쟁의 순수한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고 맨날 세속적 야욕 찌들어가지고 어른들은 맨날 이렇게 술이나 퍼마시고 막 바람이나 피우고 못돼지나 맨날 하고 이런 사람들 뭐 주일날 성당도 안 난 것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가니까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해가지고 깨지는데 자기들은 깨끗하고 술도 안 마시고 돈벌이 야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칼 들고 성지 타령해서 가면은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자기들은 틀림없이 이슬람을 깨부수고 십자군은 이거 예루살렘 탈환한다. 이런 애들이 철딱서 이런 소리를 오면은 해야 되겠지만 그 종교적인 그 과학적인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 과학적인 놈들 많더라. 무슨 뭐 팬더빈에 많이 해가지고 무슨 뭐 이름부터가 막 이게 또 이런 소리 했다가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멈추겠습니다. 나도 쫄을 때 쫄아야죠. 재미지네. 근데 어른들이 니들 바로 일리가 있다 해가지고 세상에 독일, 프랑스에서 1000명 단위,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몇천 명 단위입니다. 그 소년 십자군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 프랑스 남쪽에 가면은 뭐 지도가 이런 엉망지도가 있나? 프랑스 남쪽에 유명한 그 항구 도시에 마르세유 이런 항구 도시가 있어. 여기서 수천 명의 그 소년 십자군들을 손에다가 이게 목검이나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은 없었겠지만 요즘은 애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칼 이런 거 가벼운 거 이걸 고사에서 지은 애들이 7척의 거대한 배에 승선을 해가지고 이슬람하고 싸움 한다고 지중해를 항해를 합니다. 1212년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7척 배에 분승했던 애들, 그 어린애들 그것들이 항해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2척의 배는 수장돼 버려요. 전부 다 그냥 물귀신 되어. 그 나머지 그 5척의 배에 실린 그 소년 얘네들도 그 마르세유의 그 야비했던 장사꾼 놈들. 놈들의 그 야료에 따라서 세상에나 이집트로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유명한 도시 그 카이로 옆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거든.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그냥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 끔찍 그 고향 돈을 다 떠나가지고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를 지배했던 이슬람의 지도자, 이슬람의 대빵. 역시 또 사람이 그 살라딘의 영향을 받은 건 어떻게 몰라도 굉장히 그 관용적이고 사람이 너그러웠던 모양이야. 이 소문을 듣고 아무리 그 이교도 크리스교 교인의 아이들을 할지라도 그렇게 어린아이를 그렇게 노예로 그 인간으로서 할짓이냐 해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슬람 지도자가 그 700명쯤 되는 노예로 팔려갔던 소녀들을 수습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고향 땅 유럽으로 되돌려보냈던 참 이런 눈물겨운 소녀 십자군 이런 가지 여튼 십자군은 실패로 끝났던 것입니다. 무수한 희생자만 양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십자군들이 잘했던 것은 진짜 종교적인 시즌에 따른 성지 타령이 나발가 없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십자군의 장기 내지 특기는 살인, 강도, 약탈, 방화 뭐 이런 거. 근데 십자군은 결국 한마디로
무수한 희생자를 양산해버릴 실패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십자군 전쟁이 끼쳤던 유럽의 결과의 영향은 문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십자군 전쟁이 유럽 사회에 끼친 영향을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서유럽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의 무너짐, 붕괴를 촉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무너지기, 붕괴되기 전에 봉건 사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써볼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으로 써보자면 정치적으로 봉건 사회는 원래 왕권이 각 나라 전부 다 약했습니다. 왜? 왕은 나라 전체를 지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하고 독자적 권력을 가진 자기 쫄따구들, 공자, 후자 이것들이 막 왕권이 약했던 시대였지. 또 경제적으로는 그 장원 경제라는 그 답답함, 물론 중세 말에 10년 이전부터 도시가 한두 개 생겨나지만 도시가 좀 됐지만 비리비리했던 장원, 한마디로 자급자족 경제였다 이런 말이야. 경제도 비리비리했지. 사회적으로 당시 지배계층을 제후나 기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후, 기사 이것들은 아주 강했어. 왜? 왕명을 직접 들을 필요도 없지.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 영지에 대해서는 지 마음대로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으니까. 그게 문화입니까? 문화, 중세, 봉건사의 문화는 가톨릭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어떤 좀 과도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세는 신만 있었지 인간성이 전혀 없다 해가지고 이걸 문화적인 껌껌했다. 어두웠다 해서 문화적인 다크에이지. 흔히 중세, 봉건, 암흑시대다. 암흑이라고 이렇게 너무나 하여튼 문화가 별거 없었다. 모든 것이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문화도 비리비리했습니다. 또 교황권은 당시 셌어. 카노사 권력으로 점차 신성로 왕자가 아웅되었지만 교황권은 강했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중세 봉건사회야. 근데 십자군이 끼치는 영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봉건사회의 붕괴인가 이걸 분야별로 세분해서 말해보자면 전부 다 거꾸로 하면 되겠지. 원래는 왕권이 약했는데 이걸 거꾸로 말해봐. 그럼 왕의 반대말을 해보면 쫄따구, 약은 반대말이 강한데 쫄따구들이 강해진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주어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일단 왕권은 강해진다 이런 말이야. 또 도시, 십자군을 계기로 해서 도시는 무지막지한 발달을 거듭하게 됩니다. 제후나 기사들, 얘네들은 십자군 전쟁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권이 세지다 보니까 왕한테 복속돼. 또 연놈들은 직접적으로 십자군 전쟁 때 자기가 직접 칼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놈들이야. 그럼 전쟁터에 나가면 100%가 전부 다 생환에 돌아올 수는 없겠지. 재수놈들은 막 이렇게 머리박에 막 텐들을 쳐서 죽어버려요. 일부는 사망. 내지는 여튼 이것들은 또 출전 경비를 전부 다 자기 경비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도 막대했고 전쟁, 종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막 죽어버리다 보니까 이것들은 제후나 기사들은 대단히 약화된다 이런 말이야.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나긴 전쟁 때 유럽의 문화는 보잘 것이 없었지만은 당시 옛날에 그 찬란했던 그리스의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 또 이슬람 얘네들의 문화가 요즘에는 이슬람을 전부 다 무식대기들 막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중세적만 하더라도 이제는 이슬람 문화하고 서유럽 문화는 비교 불가했지. 여기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문화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슬람은 여러 가지 뭐 철학이랄지 이런 것들도 대단히 발달했지만은 이슬람은 실용적인 과학들, 이슬람 과학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슬람, 즉 아라비아 과학이 대단히 발달한 것으로서 우리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사용하는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말하지. 그 사람 여러분들도 그 알짜 따라가면 되게 그 동네 놈들 아닌가 그 이슬람들. 알리바바와 40대 도적놈. 열려라 참깨 또는 알라딘과 살라딘이 아니라 알라딘과 매직 램프. 요즘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적인 용어들. 그 화학적인 용어들의 많은 부분이 아라비아 말이야. 이슬람 말. 예를 들어 내가 맨날 잘 퍼마시는 알코올 또는 알칼리 또는 알데히드기 무슨 알루미늄 물론 알코올 딱 마시고 기분이 다 좋아진 상태를 알딸딸 이 말은 물론 우리 고유언어겠지만은 무하마드 알리 알 하바드 하산 여튼 그 이슬람의 대단한 문화가 서유럽에 좋거나 싫거나 들어가. 그래서 비잔틴이랄지 이슬람 문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바보처럼 들었던 유럽도 문화적인 각성을 해가지고 드디어 여태까지 중세시대 잊고 살았던 인간 중심의 문화를 다시 한번 복원시켜보자 해서 프랑스 말로 불어로 르가 바로 다시 재건 이 르네상스란 말이 불어로 뭐 태어난다 이런 말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남, 재생, 부활. 이것을 르네이선스가 아니라 르네상스 이렇게 부르지. 그럼 이제 문화적으로도 르네상스 일어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봉건세라는 것은 원래 왕권도 비리비리했고 경제도 보잘것이 없었고 지원학 기사들은 나름대로 막강했고 문화적으로도 비리비리했고 종교적으로 교황권이 셌는데 14년이 끝난 이후로 그 영향은 한마디로 봉건세의 봉이니까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왕이 확 세지고 경제적으로 도시가 대단히 부활해서 막 돈이 막 돌고 그러면서 유럽 경제가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고 지원학에서는 비리비리해가지고 이제 왕의 쫄딱으로 막 전락해버리고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또는 비잔틴 문화 영향을 받아주고 문화적인 부활 재생운동인 르네상스가 벌어지고 또 종교적으로 이 전쟁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교황이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700만 이상의 무수한 희생자를 양산해버리고 전쟁이 비참하게 실패로 끝나다 보니까 십자군을 고별해서 그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던 교황의 고난도 급전직까지 찌그러져가지고 오늘날에 나올 그 유명한 아비뇽 유수로 연결되는 것이야.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각 그 십자군이 유럽 사회에 끼쳤다는 영향, 정치적으로 이제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 경제적으로 도시가 부활해서 그 경제력이 어떻게 유럽 사회 변동을 촉발했는가, 또 문화적으로 르네상스라는 게 벌어지는데 르네상스는 뭔가, 또 종교적으로는 이제 교황권이 픽 찌그러지면서 근데 교황권이 찌그러진 것만이 아니라 또 내부적으로 카톨릭 내부에서 대단한 그 세속 내지는 부패와 타락. 그러다 보니까 이 카톨릭 교회를 바라다 봤던 일반 사람 여론도 싸늘하게 세면서 카톨릭 썩었다. 이래서는 되겠는가 하면서 카톨릭의 타락을 비판했던 여태까지 없었던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 지도자들을 비난을 하면서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교파가 형성돼. 그걸 바로 종교개혁 이렇게 말합니다. 카톨릭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영어로 비판했단 말을 영어로 비판했다 또는 항의하다. 이걸 프로테스탄트 이름의 단어가 있습니다. 항의했던 인간들에서 그것을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부르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리스도교라서 그걸 우리는 흔히 부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 결과 나왔던 새로운 프로테스트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 일명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개신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독일에서 시작되었던 루터랄지, 스위스 출신이지만은 프랑스에 성공했던 장 칼뱅이랄지, 또 영국의 바람둥이, 그 튜더 왕조의 헨리 8세라는 희대의 바람둥이가 만든 그 단초를 열었던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 이걸로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은 대충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할 필요, 다음 시간 지금 하기 싫으니까 그만하고 다음 시간 할 때 다시 이걸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봉건세가 붕괴되는 과정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김인현 소믈리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소년 십자군의 단초를 지고 있던 프랑스 북부의 어린 나이에 양치기 소년, 그 길을 이어받은 것보다도 세월이 한참 흐르면서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왕권 강화 과정에서 영국과 100년이 넘는 기나긴 전쟁을 또 하지. 십자군도 길었는데 얘네들은 유럽은 싸움 한 번 해다 막 100년을 막 훌쩍 넘겨. 그 전쟁을 우리가 100년 전쟁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 전쟁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영국의 일방적 우위 아래 진행됐는데 갑자기 맨날 수세에 몰리고 비리비리했던 프랑스 놈들이 갑자기 전세를 역전시키는 계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프랑스가 오르르앙 집안에다 갑자기 갑툭튀 했다는 거. 오르르앙의 성스러운 처녀 짠 하고 나타났다는 잔다르크. 오늘은 유관순 누나 대회입니다. 잔다르크. 프랑스의 유관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잔다르크 이렇게 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또 화낼려나? 여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